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책은 휴먼 카인드라는 책입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굉장한 책이에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인간은 과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가 아니면 이타적이고 선한가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죠. 우리는 어느 때 인간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시를 들 때가 위기 상황에서죠. 2005년 카트리나라는 대형 태풍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는 강간이니 살인이니 폭행이니 이런 본능에 충실한 폭력성을 드러내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도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건들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예로 우리가 모두들 아는 타이타닉에서도 영화에서는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소리치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다른 사람 밀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만 실제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비명을 지르지도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질서 정연함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배려했다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능에 사로잡히면 뭔가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에는 이 노시보 효과라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해서 이 노시보 효과는 반대죠.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노시보 효과로 인해서 불신이 팽배하게 된 사회가 나타난 건 아닌가 하는 게 이 책의 설명인 거죠. 그럼 이 노시보 효과는 어디서 나왔냐? 이 책에서는 뉴스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뉴스에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기사 위주로만 보도를 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계속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타인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다룬 소설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제 파리대왕이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드리면 아이들끼리 무인도에 표류해서 결국엔 아이들끼리 서로 파탄이 일어나서 서로를 해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주제로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나타내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책의 저자인 윌리엄 골딩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실제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가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1965년도에 아이들 몇 명이서 배를 몰래 훔쳐 타고 여행을 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아타섬이라는 데 가 있었고 거기서 약 15개월 동안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 아이들끼리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우고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협력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이런 실제 사례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고 오히려 뇌피셜로 쓴 소설인 파리대왕은 노벨 문학상을 받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됐죠.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극히 일부의 사례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과거로 넘어갑니다. 과거 선조들은 과연 본성이 어땠는가? 이 책의 저자도 과거의 사실들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이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선조들의 자료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호모사피엔스랑 네안데르탈인이 있는 그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네안데르탈인이 호모사피엔스보다 뇌도 크고 지능적이고 그리고 건장하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근데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을까?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이 호모사피엔스는 친화적이었다는 겁니다. 친화적이다 보니까 어떤 특성이 있느냐? 네안데르탈인보다는 이 모방을 통해서 학습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친화적인 특성이 똑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생존에 유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나타난 이 폭력적인 역사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 부분이 궁금하죠. 고고학 유적지 21곳을 조사한 결과 유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폭력적 징후로 인한 살인이 15%나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저자가 잘 살펴보니까 우리의 전체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대부분은 유목민이었고 정착민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폭력적 징후를 나타냈던 유골들은 대부분 정착지 이후에서 나타났다는 거죠. 정착지 이전에는 벽화를 살펴보더라도 어떤 전쟁의 흔적이 없고 유목민들은 굉장히 사회적이고 친화적이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폭력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된 시기는 정착지 이후의 시기라는 거죠. 여기서 문명의 저주가 발생됩니다. 유목민들은 왜 정착지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목생활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던 와중에 범람원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비옥한 토지, 그리고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고 동물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지상 낙원 같은 곳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곳에서는 내가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이 알아서 곡식물을 키워주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상 낙원이구나 하는 생각에 정착을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점점 더 많은 땅이 필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풍족한 토지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생활을 했는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점점 정착지를 넓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고, 척박한 땅까지 내가 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먹고 살기 힘든 시기가 와버린 거죠. 게다가 유목민 시절에는 다양한 음식을 섭취했는데 농업 생활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먹거리가 좀 단순화되죠. 주로 곡물, 채소 위주가 되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재앙인 게, 이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사유지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농업 생활을 시작해도 그 이전에 유목민 생활의 그 문화들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얻은 건 다 우리 거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농업 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누군가가, 약간 쓰레기 같은 누군가가 땅에다가 펜스를 치고 여긴 내 땅, 이렇게 하는 놈이 나온 겁니다. 한 명의 누군가가 여기가 내 땅이라고 선언을 하는 순간 여기저기서 그럼 여기 내 땅, 여기 내 땅 하면서 사유지가 생성돼 버린 거죠. 사유지가 생기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불평등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지켜야 될 것이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외부인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는 거고요. 나의 것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생겨나고 지도자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국가가 생겨나는 거죠. 국가가 생겨난 시기를 이 저자는 자유와 평등, 형제의 시대의 종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유목민 생활로 돌아가면 되잖아 라고 의문을 던질 수가 있겠지만, 이미 그 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거죠. 먹여 살려야 하는 인구가 너무 많아졌고 농업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수렵과 채집하는 방법을 잊어버린, 되돌아갈 수 없는 시기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명을 구축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에 대한 답변으로 이스터 섬의 사례가 많이 활용됩니다.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있죠. 그 섬은 굉장히 고립되어 있던 섬이고 그 안에 있던 거주민들의 모습을 우리로 대입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로 대입해서요. 근데 그 이스터 섬에 있던 거주민들이 어떻게 됐느냐, 식량 고갈과 내전으로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우리들은 우리 지구도 이렇게 멸망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죠. 하지만 과연 실제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 저자가 옛날에 그 탐험 일지부터 슥 역사들을 훑어봤더니, 실제로 이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은 굉장히 친절하고 활기차고 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그리고 그 집단 내부에서 굉장히 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거주민들이 어떻게 하다 멸망까지 가게 됐느냐를 봤더니 그 원인은 결국 침입자, 즉 방문객들 때문이었던 거죠. 순진무구한 거주민들을 본 그 유럽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섬으로 방문해서 이 이스터 섬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세계적인 비판을 받고 다시 이스터 섬으로 풀어주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이 이스터 섬 거주민 중에 누군가가 전염병에 걸린 채로 섬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죠. 이게 바로 이 이스터 섬의 주요 멸망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언론에서 말하는 전쟁도 없었고 식량 부족도 없었고 인육을 먹은 흔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를 좀 많이 당한 거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우리는 아직도 폭력적인 본성이 있고 이기적인 본성이 있지 않아? 이것은 그러면 정착지 이후에 우리한테 생겨난 건가? 새로 생겨난 본성인 건가?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비교적 근대에 이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실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가장 유명한 실험 중에 하나가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입니다. 일반인들을 모아놓고 교도관과 죄수로 역할을 구분하게 한 실험이었는데, 결국 이 교도관이 죄수들을 굉장히 막대해가지고 한번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된 바가 있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 실험 기록들을 살펴보고 거기 참가한 인원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 실험은 실험 자체가 굉장히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실험을 설계한 사람들은 실험에 참여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연구자 윤리인데 이 연구자 윤리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 실험을 설계한 짐바도르가 나서서 교도관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의 개성을 제거하고 수함복을 입히고 번호로만 부르고 이 친구들의 개성을 없애기 위해 지시를 내려야 한다라는 그런 지시를 내린 겁니다. 게다가 이 실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더글라스 코피라는 사람인데, 왜냐면 실험 첫날에 신경증적 증세를 보여서 이 실험에서 중도 하차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더글라스 코피의 말로는 나는 시험 공부해야 돼서 이 실험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냥 그만두려고 했더니 교수가 못 그만두게 해서 연기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보도되지 않죠. 왜? 언론은 항상 자극적이고 편파적인 것만 보도하니까. 결국 이 실험을 기반으로 짐바도로 교수는 미국 심리학 협회장까지 역임을 하게 되고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죠. 지금까지도요. 이 실험이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실험이다 보니까 사실 이 미국에서도 이 실험과 유사한 실험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TV 프로그램 방영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왜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교도관 역할과 죄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지냈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그럼 이전의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과 뭐가 다르냐? 감독자가 교도관에게 지시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차이밖에 없었다는 거죠. 다른 유명한 사건으로는 방관자 효과를 나타낸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방관자 효과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내용이 뭐냐면 캐서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밤늦게 괴인한테 칼에 찔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38명의 목격자가 있음에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의 이 냉담함과 무관심에 대해서 뉴스에서 한번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효과가 방관자 효과라는 건데, 이게 실제는 어떻냐 봤더니 애초에 목격자가 38명도 아니고 경찰에게 연락한 사람이 2명 이상 있었고, 그 사건을 본 사람 중에 1명은 실제로 피해자한테 달려가고 범인을 향해 달려간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던 대부분의 목격자는 이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은 다 보도가 안 되죠. 왜? 언론은 자극적인 것만 보도하니까. 이거 완전 쓰레기들이죠. 인간의 폭력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근대 역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전쟁들을 치렀잖아요. 그럼 이 폭력성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사실 이 군대의 지휘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이 병사들이 총을 안 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병사들이 총을 안 쏜대요.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27,000정의 머스킷을 수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머스킷 중에 90%가 장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2,000정이 2중 장전 상태였고 그 중에 6,000정이 3중 장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장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총을 쏘지 않아도 되는 변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전쟁에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 그것은 총알에 맞아 죽었다기보다 전쟁의 사망자의 80% 이상은 원격 포격, 포탄, 박격포 이런 멀리서 날아온 포격에 의해서 사망한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향해 총을 쏘는 거를 극도로 꺼려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선해, 그리고 전쟁도 싫어해, 폭력적이지도 않아.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오작동하는 경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권력의 속성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무례하고 오만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내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특성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내가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근데 권력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2014년에 인지기능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뭐냐면 이 권력자들은 공감의 요소인 미러링이 결핍됐다고 합니다. 이 미러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상대가 웃으면 나도 웃고 상대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그런 행동인데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나와는 다른 상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권력자들은 누가 봐도 비호감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권력자를 따를까? 이 부분이 저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우린 왜 권력자를 따를까? 마음에 안 드는데? 권력자들은 이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이 뻔뻔함은 권력을 획득하는 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왜냐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수치심을 못 느끼니까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현대사회에서는 이 뻔뻔함이 훨씬 더 잘 먹힙니다. 왜냐? 언론은 이런 걸 좋아하니까. 대중매체가 이 뻔뻔한 사람들에게 계속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권력을 획득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는 맞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권력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했다라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선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것처럼 상대방을 칭찬을 계속 해주면 그 상대방은 칭찬받은 내용에 맞게 발전합니다.
이것은 교사와 학생에 관련된 연구에서도 수많은 사례가 증명된 효과인 거죠. 하지만 칭찬이 좋다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잘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칭찬하면 오만해질 거야. 혹은 잘 대해주면 날 무시할 거야. 날 이용해 먹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서로 간에 하는 게 문제예요. 서로 경계를 하기 때문에 서로 불신이 일어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그냥 현재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가 믿어주는 대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나를 믿어주면 나도 상대를 믿는다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불신하면 나도 상대를 불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시로 노르웨이의 바스테위 교도소를 뽑았습니다. 이 교도소는 중범죄자들만 수감한 교도소예요. 근데 이 교도소엔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교도관들과 죄수들이 같이 음식 준비를 하고 같이 수영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같이 대화를 하고요.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 효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미국은 교도소 수감자의 60%가 다시 교도소로 수감되는데 이 바스테이 교도소는 1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수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진 이 편견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고든 올포트라는 학자는 이 편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편견을 바꿀 수 있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를 쭉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 이 사람이 찾은 기적의 치료법은 단 하나입니다. 접촉. 접촉하면 편견이 없어진다는 거죠. 편견과 증오, 오해는 모두 접촉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이 학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를 지레짐작하지 말고 만나서 좀 대화도 좀 해보고 같이 활동도 좀 해보고 이러면 상대에 대한 편견이 이제 스르르 없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 현실주의의 의미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현실주의자라고 하면은 뭔가 좀 냉철하고 좀 비판적이고 약간 냉소주의적인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실제 진짜 현실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타인에게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현실주의자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고 좀 더 밝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책에 뭐 느낀 점을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엄청난 책이었습니다. 정말 이 책은 뭐랄까 단점이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완벽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